꿈도 피지 못한 그런 젊은 소방관이 안타깝게 저 세상으로 갔다는 게 그게 마음이 제일 아파요. 서울에서 이기지 않고 대선에서 이긴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매우 힘듭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 손 오시게 자꾸 누르더라고. 이거 무릎으로 얼굴 머리도 누르고 그러다 이제 대제관을 써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른바 원팀 포옹으로 갈등을 일단 봉합한 윤석열 후보가 다시 대선 모드로 전환하면서 오늘은 후보 간의 민생 밀착 행보가 비교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걸어서 민생 속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윤석열 후보 역시 출근길 지옥철에 올라탔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이번 대선 전국에서 점점 더 변수 아닌 상수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분석합니다. 네, 그럼 먼저 소방관 3명이 희생이 된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관련 속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시공사를 포함해 공사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시공사가 맡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인명사고가 빈번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번 화재 현장에서도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용 상자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방관 3명이 숨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와 감리, 하도급 업체들을 일제히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창고 설계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확보해서 공사 전반에 안전수칙 위반과 같은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특히 같은 현장에서 1년 전 붕괴 사고로 노동자 3이 숨졌고 해당 시공사가 맡았던 초등학교 공사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공사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거기가 1년 전에도 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사고가 났어요. 공기도 단축할 수도 있었을 거고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불이 난 냉동창고 공사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가 지난해 한 번도 안전점검을 안 한 경위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여 전 붕괴 사고로 노동자 3이 숨진 뒤 조사에 나선 국토부가 시공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평택시 차원의 안전점검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측은 해당 창고의 골조 공사가 매년 정기점검을 진행하는 2월 전에 이미 끝난 터라 정기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빙기 점검하고 우기 대비 점검이 나가요. 점검 대상에 해당 건물이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음 주 합동 감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빈소에는 이틀째 조문객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애도와 위로 속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고 또 끝내 전하지 못한 몸조심하라는 친구의 당부 말도 있었습니다. 합동 연결식은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줄지어 빈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기도 평택 화재 현장에서 숨진 소방관 3명을 기리는 화환도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소방관이 돼 고향 울산을 떠나던 친구에게 끝내 전하지 못했던 당부는 마음의 짐으로 남았습니다. 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와도 아무도 네한테 뭐라 할 사람 없다고 항상 말을 했었는데
올해 새해 1월 1일에 제가 연락을 할 때 그 말을 못 해줬던 게 후회가 되고. 20년간 이영석 소방이와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소방관은 거세 화마에도 언제나 앞장서곤 했던 동료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소방관의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호소도 잇따랐습니다. 소방관들이 아직 부족하고 또 열악한 환경인데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또 난 것 같아요. 평택역 앞 광장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에도 추모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멋지신 소방관님들이 돌아가셨다길래 이제 아픈 마음으로 분향하러 왔습니다. 꿈도 피지 못한 그런 젊은 소방관이 안타깝게 저 세상으로 갔다는 게 그게 마음이 제일 아파요. 평택 시내 세 곳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는 오는 일요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순직한 소방관 3명의 합동 연결식은 평택 시내 한 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됩니다. 소방청은 이들에게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국가유공자 지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소방노조도 이 같은 순직 사고가 다시는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조는 내부에 사람이나 위험물이 없었는데 왜 동료가 목숨을 잃어야 했느냐며 지휘부가 무리한 화재 진압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마련돼 있는 재난 현장 표준 작전 절차는 사고 발생 시 소방관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용도로 기능하고 있다면서 현장에 맞게 매뉴얼을 수정하고 현장을 모르는 지휘관이 양성될 수밖에 없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함께 강조했습니다. 홀로 일을 하던 택배 노동자가 미끄러진 차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한 지 2시간 만에야 발견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아침 8시 20분쯤 신사동 한 골목길에서 39살 김모 씨가 택배 차량 차 문과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사이에 끼어 숨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김 씨는 인근 주민이 신고하기 2시간 전에 이미 사고를 당해 숨진 상태였지만 그동안 골목길을 오가던 행인들은 김 씨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짐을 내리기 위해서 택배 차량을 세우고 차에서 내렸다가 경사길에 차량이 미끄러지자 이를 멈춰 세우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쉬는 택배기사 대신 투입되는 용차 기사로 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대선 후보들은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한 모처럼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중교통을 타고 직접 도심을 걸으면서 시민들을 만나는 민심 탐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선의 최대 승부처, 서울을 그 시작점으로 삼았는데 이 후보는 서울 없는 대선 승리란 있을 수 없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근 시간을 앞둔 서울 지하철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예고 없이 들어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일상을 사시는지를 한번 서울시 도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진행했던 대규모 전국 순회 일정 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대중교통과 도보를 활용한 민생 밀착형 일정인 메트로 타박타박 버스로 바꿔 시작한 겁니다. 시민들과 마주서서 또 나란히 앉아 일상을 주고받으며 민심에 바짝 다가선 이 후보. 반갑습니다. 올해 꿈은 뭐예요? 올해 꿈? 제가 최근에 이제 재활치료 그 시험에 합격을 해갖고 재활치료사. 네, 그렇죠. 합격했어요? 가장 먼저 뛰어들 민심으로 서울을 택한 건 그야말로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이기지 않고 대선에서 이긴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매우 힘듭니다. 그런 만큼 이 후보는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무엇보다 서울에서의 승리를 강조하며 특히 핵심인 청년 세대를 전면에 띄웠습니다.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이 또 다투고 한쪽에 편들어서 다른 쪽을 비난하거나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이후엔 육아 카페를 찾은 주민들에게 가감없는 민심을 들은 데 이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을 만나 격려를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남은 이틀 동안에도 직접 서울을 걸으면서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힐 예정입니다. 부동산 민심이 가장 예민한 지역인 만큼 재건축 안전지단 규제 완화를 비롯한 차별화된 공급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젠더 이슈, 그러니까 성평등, 또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 출연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일자 아예 귀를 막고 접근도 하지 말자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 이동길에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나쁜 이야기라도 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모두가 국민이기에 FM 코리아, DC 인사이드를 비롯해 여러 사이트를 듣고 있는 것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나중 문제라면서 입장이 다르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최소한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극적인 봉합으로 파국을 막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책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출근길에 지옥철을 직접 경험하고 수도권 교통대책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서 대장동 개발 피해 원주민들을 만나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에도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량밖에 없어 지옥철로 유명한 김포 골드라인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탑승했습니다. 조금씩 들어가 주세요. 전날 극적 화해를 이뤄낸 이준석 대표의 청년 스킨십 제안을 적극적으로 소화한 겁니다. 과거에 지방분부 때 경전치로 살았습니다만은 양이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거기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아주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을 했어요. 수도권 교통 혼잡을 해결하겠다며 곧바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기존 1기 GTX 노선을 연장하고 수도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노선과 거점 도시를 순환하는 노선 등을 추가해 30분 내 출퇴근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선 주변 지역에는 콤팩트 도시를 건설해 최소 주택 2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GTX를 빠르게 완공하여 수도권 어디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주민 여러분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겠습니다.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류세를 활용하겠다는 생활 밀착형 공약도 내놨습니다. 대장동 의혹 공세에도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원주민들과 직접 만나 개발의 문제점을 들은 윤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성남 시민이 그 피해액은 몽땅 다 피해를 받는데 그 돈은 화천대유라는 데 하고 천하 농인이 된 대로 다 빠져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예. 원래 사시던 분과 그렇습니다. 또 이 개발 후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전부 어떻게 보면 약탈을 당한 거예요. 예.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집중 검증 토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가까스로 파국을 막은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와의 화해를 발판 삼아 미뤄뒀던 정책 행보와 대여 공세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파국을 막고 원팀 행보에 다시 시동을 걸게 된 윤석열 후보. 이제 남은 60일 대역전극을 써내려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곳곳에 남아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안한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장원 기자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신경전 끝에 극적인 화해를 연출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오로지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다 함께 뜁시다, 여러분. 지난해 맥주회동과 울산회동에 이어 또 한 차례 봉합에는 성공했지만 여지는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을 사이코패스로 지칭한 박수영 의원에게 대놓고 경고장을 보냈고, 적당히 하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저라고 박 의원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박수영 의원은 화합의 공을 온전히 윤석열 후보에게 돌리며 이 대표를 향해 재발 방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크게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은 분들이 많으셨고요. 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또 그럴 거냐 안 할 거냐, 또 버리고 도망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해라. 다만 극적인 화해를 이룬 만큼 어느 쪽이든 평화를 깨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아마 국민들이 좀 믿으셔도 되지 않나. 그리고 대표도
충분히 이제는 그 여망에, 국민적 열망에 맞춰서 행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탈은 없다고 공언한 이준석 대표는 선대본부에 야전 침대까지 놓고 젠더 게임 특기를 비롯한 전략 수립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결별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물론 홍준표 의원과도 회동을 추진하며 원팀 행보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신년 인사 겸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다음 주쯤 한번 날을 잡아서 보자는 말씀을 하셨고 다각도로 어떤 소통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갈등 이면에는 선대위나 당직 인선의 주도권 싸움도 있었던 만큼 갈등을 완전 해소했다기보단 덮어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싸고 다시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60일,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기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윤 후보가 내홍과 각종 리스크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사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탄력을 받은 안철수 후보, 2박 3일 충청 일정에 돌입해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다른 제3지대 후보 정의당 심상정, 또 새물결 김동연 후보 역시 반등의 계기를 위해서 분주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박 3일 충청권 순회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청년들을 만나며 바닥 민심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안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체 후보 중 호감도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지지율 또한 역대 최고치인 15%를 달성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선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에 처음으로 다다른 수치라 단일화 논의에도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연신 자세를 낮추며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국민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그늘에 가려진 민생 현장을 훑으며 시민 밀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선 소득과 돌봄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통학로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을 만나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제1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생명과 안전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진보와 보수 논리를 뛰어넘고 싶다며 소신과 능력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지금의 이 양당 구조, 지금의 이 보수 진보의 이 논리와 그 역량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구도를 좀 깨고 싶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거대 양당 후보의 비호감 틈새를 노린 3지대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직원의 몸에 70cm짜리 막대기를 찔러 넣어 숨지게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숨진 직원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유족들은 경찰이 범행 현장에 오고도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다면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범행을 저지르신 이유가 뭡니까? 왜 허위 신고하셨습니까?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 말씀. 술 어느 정도 마신 겁니까? 범행 정말 기억 안 나십니까? 사실 충분히 실험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같으면 거기 누워서 하이 먹고 있는데 그냥 갈 거야? 여튼 똑바로 좀 서주라고. 네, 이 막대기로 직원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어린이 스포츠업체 대표. 당시 경찰 신고 이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브리핑에서 업체 대표 40대 A씨가 지난달 31일 새벽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건 뒤 20대 주간 B씨의 몸에 막대기를 찔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누나가 맞고 있다고 신고 전화를 건 뒤 B씨 몸에 막대기를 찔렀다가 경찰에 도착하기 전에 치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몸으로 눌러 탈진 상태에 이르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몸에 심한 멍자국이 있고 항문 부위는 훼손됐으며 간 등 주요 장기에 손상이 있었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쫓던 중에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테이저건까지 사용해서 체포한 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인데 피해자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사복 차림 경찰관들이 열차에서 내린 한 남성에게 다가가 가방을 잡아당깁니다. 놀란 남성이 넘어지자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도망치지 못하게 제압하고 일부는 발길질까지 합니다. 범죄자를 붙잡은 줄 알았던 경찰, 알고 보니 무고한 시민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부산역에서 경찰이 범죄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30대 시민이 난데없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무릎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목을 누르고 숨을 못 쉬게 자꾸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무릎으로 얼굴 머리도 누르고 그러다 이제 대적을 쏘더라고요. A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타박상을 입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여러 차례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거나 열차를 타는 것도 힘든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용의자를 붙잡기 위해 잠복하던 중이었습니다. 부산역에 투입된 경찰관은 형사와 지구대 경찰관 등 16명. 체포에 앞서 잠시라도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살려달라 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도 듣질 않더라고요. 듣지도 않고 일단 때리고 제압하고 보다가 끝에 마지막에 이제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자기들은 알게 됐대. 경찰은 A씨가 신분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않고 도주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검거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에게 명함을 건네고 보상제도를 안내했지만 이후로는 A씨의 연락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민을 잘못 체포하고 다치게 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해임된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노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이었던 전직 경찰 2명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해임 처분에 대한 의의가 접수된 사실을 전달받아 반박 자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40대 전 경위와 20대 전 순경은 인천 서창동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를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이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돈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재무 담당자 이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횡령 액수가 알려진 것보다 100억 원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와주세요. 구급대원들이 한 남성을 들것에 태워 구급차로 옮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돈 1,9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 씨입니다. 지난 5일 밤 타주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연일 경찰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해 한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지금 치료를 좀 받으러 갔어요.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횡령액이 1,980억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껏 알려진 것보다 100억 원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씨가 횡령을 시작한 시점도 지난해 하반기가 아닌 3월로 훨씬 더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인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우선 이 씨와 함께 일했던 재무팀 직원 둘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이 씨가 회사 돈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의 범행에 최기옥 회장 등 이른바 윗선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앞서 이 씨 측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씨가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씨가 사들인 1kg짜리 금괴
851개 가운데 아직 회수하지 못한 354개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꿈은 뭐예요? 올해 꿈? 제가 최근에 이제 재활치료 그 시험에 합격을 해갖고 재활치료사 합격했어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아주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정책 경쟁.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메타버스 시즌2 걸어서 민심 속으로의 본격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생활 밀착형 정책 공약 발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이준석 대표와 극적인 화해를 이뤄냈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모처럼 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또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먼저 이재명 후보, 평택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분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사실 이 문제는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반드시 정치권이 새겨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우리 이천 물류센터 화재 일어났을 때에도 참사가 일어났거든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조문을 갔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실 조문은 일반 시민도 갈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를 통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벤트성 행보에 그치지 않고 더 좋은 정책을 내서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참고로 이재명 후보는 화재 진압 현장이라던가 이렇게 좀 위험한 곳에 로봇을 활용하는 방안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곳에 로봇이나 드롯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과학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역시 SNS를 통해서 소방관들을 애도하면서 소방관의 안전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또 어제 당내 어떤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이 현장에 이준석 대표랑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앞서 그 평론가님께서 이렇게 소방관을 조문하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좀 행사로 치부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안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다시는 없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이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직 유지한 채로 그때 경기도가 통째로 이재명의 선거운동에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조금 더 일찍 직을 내려놓고 현장 실무 위주의 팀에게 자리를 넘겨준 채로 선거운동을 하셨다면 물론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로봇을 찾고 드론을 찾기 이전에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먼저 꼼꼼하게 챙기고 어떤 시도의 행정이 있을 때 시도 국가의 행정은 가장 위에 있는 총책임자 컨트롤 타워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드러나는데 경기도가 도지사의 선거운동에 동원되고 있었다. 이 점을 좀 아프게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재명 지사가 취임을 하기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후보를 감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레탄이라는 얘기, 마감재 쓰는 문제 이런 거 현장에서 계속 지적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의 책임자, 정치의 책임자를 책임의식 갖는 거는 맞습니다만 현장에서 구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법도 개선이 되어야지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대재해처벌법 국회에서 굉장히 논쟁이 됐을 때 이 문제 사실 좀 정치권의 정쟁으로 빠져서 진전이 안 됐었거든요. 일부분 좀 보완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뭐 지금 뭐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맨날 이런 사고 날 때마다 정치인들이 조문을 하는데 그럼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선거 과정에서 묻히지 않고 오히려 좋은 공약으로 서로 경쟁하는 데 좀 이 소재가 나와서 실질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각 후보 모두 보안장치 마련하겠다, 또 안전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빈소 방문에 이어서 정책으로 좀 연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두 분의 공감대가 엿보였습니다. 자, 이번엔 각 후보의 어떤 또 민생 행보를 좀 더 볼 텐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버스 시즌 2거든요. 앞서 뭐 영상 구성에서 나갔고 리포트로도 보셨습니다만 대중교통 타면서 좀 생생한 민심 살피겠다는 취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좀 서울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 왜 선거 때마다 정말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부동산 민심 때문에 굉장히 여권이 비판적이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부동산하고 교통 문제는 어떤 이념이라든가 지형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또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최근 강조하는 것이 생활 밀착형 공약이잖아요. 그런 적에 좀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생활 밀착형. 윤석열 후보 역시 생활 밀착형으로 이제 출근길 인사를 한 뒤에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죠. 김포 네. 골드라인에 탑승해서 시민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좀 접촉면을 좀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사실 여의도 출근길에서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어떤 이런 행보들 조금 이제 갈등을 봉합하고 이후 좀 이런 행보가 좀 더 연결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어떤 식으로건 지금 그러니까 전 여야를 통틀어서 네. 선거의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좀 이제 정책, 실무, 현장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교통 문제라는 게 방금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뭐 정치색이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인프라스트럭처잖아요. 네. 인프라라는 게 결국에는 누가 만들건 한 번 할 때 잘 해야 되고 할 때 실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새로 대통령이 누가 된다면 네. 그 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도 서울 시민이 바라보기에도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겠지만 후보가 좀 선거운동의 기조를 바꿨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근데 저는 뭐 지하철 나가서 인사한다 이거보다도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대화를 했다라는 신호를 익히는 것이 그동안 내분으로 인해서 정책 내팽개쳤다 이런 비판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뭐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좀 의견을 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강조하려는 이미지 정책도 있지만 당 내부는 이제 좀 마무리하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호흡을 맞춰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또 다른 전략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당내 어떤 분란을 수습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로 뭐 상당히 반응을 얻었던 이재명 후보 생활 밀착형 정책 개발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후보 발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확행 공략 많이 참여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하루에 350개씩 들어온대요. 현재 2,000개가 넘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한 7,000건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직접 영상을 이제 촬영하면서 그렇게 밀착형 어떤 제안들을 받은 것, 소확행 공약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받은 걸 소개하고 있는데 41번째 공약으로 이제 소확행 41번째 공약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정말 모처럼이네요.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생활 밀착형 좀 정책들을 비교해 봤는데 어떤 게 좀 눈에 띄십니까? 후보를 좀 떠나서. 가장 핵심적인 게 네. 윤석열 후보의 주류세를 음주운전 척결에 사용하겠다. 그리고 네. 음주운전 피해자를 보상하는 데 쓰겠다라는 그 공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활 밀착형이면서 동시에 어떤 국가의 방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지적해주는 굉장히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를테면 어떤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잠깐 이게 얘기를 돌려가자면 네.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거예요.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말도 똑같은 말을 거의 비슷한 말을 쓰고 네. 이제 그런데 해외 사례를 좀 밀어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사망자 발생률이
벨기에가 네덜란드의 2배예요. 교통사고 사망률이.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제투명성 기구의 반부패 지수 CPI를 보면 네덜란드는 2006년 현재 세계 9위 청렴한 나라인데 네. 벨기에는 세계 20위란 말이죠. 이게 뭐냐? 교통사고에 너그러운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안 지키고 교통사고에 너그럽고 네. 아니 뭐 음주운전 해도 되지 뭐 해도 되지 이러는 나라일수록 부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명백한 통계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주운전 사소하다면 사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것들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 탈모 공약에 대해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 또 한켠에서는 포퓰리즘 비판을 받게 되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지금 보면 게릴라전 스타일의 어떤 소확행 공약에 힘을 싣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공약 행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소확행이라는 것이 사실 20년, 30년 전에는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거대 담론이 사실 더 영향을 미쳤고요. 네. 요즘 들어서는 내가 이 정치를 통해서 뭔가 효용감을 느끼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네. 유권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 내 얘기다. 나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 이런 네. 거에 좀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이건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오늘 인터뷰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이분의 주장을 살펴보면 건보 재정이 당장 파탄날 것처럼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되어 있다. 건보 재정은 이미 여러 가지 뭐 누적 적립금이 20조였다가 현재는 17조 수준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그것을 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탈모 치료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용할지는 정말 일상생활이 뭐 불가능할 정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것이 아마 청년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시각과 다른 점에서 또 이런 것은 공약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저는 말씀하시고 약간 있네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예. 모퓰리즘, 그러니까 포퓰리즘과 머리 모자를 합쳐서 모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치병이 있는데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바로 확인을 해서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모더나 화이자 백신 같이 mRNA 네. 치료제를 맞으면 낫습니다. 한 번 맞으면 되는데 그 한 번의 약값이 25억 원이에요. 근데 척수성 근위축증은 통계적으로 10,000명에 1명씩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생아가 현재 20만 명 정도 태어나니까 우리나라에서 매년 20명 정도의 환자가 생기는 거고 그 환자들한테 그 약을 투여한다고 하면 500억 정도를 잡을 수 있겠죠. 이재명 후보가 1,000억이면 되는데 뭘 그러냐. 우리 재정 돈 많다 이러는데 네. 일단 돈을 그렇게 함부로 있다고 펑펑 쓰는 건 현명하지 못할 뿐더러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니까 소확행, 그 아이들을 낳은 부모의 가장 작지만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건강이라는 건.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네. 국가의 소확행이지. 이게 물론 이제 탈모인들의 고통과 뭐 이런 건 다 이해를 합니다만 네. 예,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확행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대선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런 얘기를 하겠으며 네. 사회적 의제를 언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까? 정 의원이 그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저도 대학 다닐 때 와인 마신다고 하면 돈이 그렇게 많냐. 누구는 군건인데 지금 뭐 와인 마시냐 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 제가 판단하는 거지 외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오히려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길에 뭐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와인을 편의점에서 요즘은 살 수 있는 시대라서 이렇게 하는 걸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래서 탈모 문제를 중증 환자하고 대비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를 들면은 유방암 절제술 해서 복원하는 수술, 예전에는 그것을 사치스러운 수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성형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고요. 참고로 이 본인 부담률이 50% 정도로 이 유방암 절제했다가 복원하는 수술은 자기 부담이 그 대신 높다고 해요. 하니까 그러니까 뭐 탈모를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담을 어느 정도 선에 할지를 말해주신 중증 환자하고 좀 대비시켜서 조율한다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탈모 듭니다.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는 게 약간 그렇겠지만 좀 중요한 얘기니까 하자면 일단은 지금도 네. 잘 아실 수 있겠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어떤 유방암 이후의 유방 절제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수술, 큰 병 이런 것 때문에 생긴 탈모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원이 됩니다. 지금도 지원이 되는데 안 되는 건 뭐냐?
미용의 범주에 가까운 탈모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급여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심평원. 네. 심평원에서 어떤 약을 쓰고 어떤 시술을 해야 되고 어떤 처치를 해야 될지를 미리 다 정해놓고서 병원을 통제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마치 한국의 다양한 성형수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에 이 심평원의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탈모 관련 문제도 오히려 더 의학적으로 발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 않은 의료의 문제는 오히려 그렇게 시장에 맡기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탈모인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은 좀 한정되어 있는데 좀 더 어느 후보가 좀 국민의 고통을 상대적으로 더 좀 덜어줄 수 있는지는 앞으로 정책 경쟁을 통해서 유권자가 좀 판단할 몫이 아닌가.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그 공약 내놓은 것 중에 윤석열 후보가 GTX 관련 추가 건설 얘기가 있었는데 관련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윤 후보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급행철도 GTX를 빠르게 완공하여 수도권 어디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출퇴근하기 좋은 GTX 노선을 따라 1만 호에서 2만 호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 도시를 여러 개 건설해 총 2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예, 뭐 역시 당내 갈등 봉합 이후에 정책 행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재밌는 것이 정치인들이 약간 고생을 하면 그걸 보면서 아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겠죠. 이런 것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지하철 탄 게 아니라 지옥철 타서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뭐 검찰총장에서 높은 사람에서 위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고 서민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생각을 합니다. 낮은 자세였다. 예, 조금 좀 우리가 되는 것은 교통공약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수도권 표심 잡으려고 너무 검토가 덜 된 또 공약 내놓는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뭐 토론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두 후보가 좀 대비된다고 해야 될까요?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이죠. 다페이스라는 채널에 출연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일어서 여기에 대한 또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반응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7글자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 두 가지 사안을 좀 묶어서 평가하시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약간 좀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네. 이 부분 하나는 강조를 해야겠습니다. 헌법 32조에 보면 예. 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87년에 제정됐을 때부터 여성 인권을 보호해야겠다, 보호한다라는 취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헌법입니다. 네. 그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여성 정책 관련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이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이제 마치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여성부를 다 폐지하고 모든 여성 정책을 뭐 없애버리는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하려고 지금 7글자만 올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번 대선이 전반적으로 다 일단은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평등가족부 내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뭐 타 부서에 통합하겠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성평등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여성이라는 단어가 빠지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죠. 네. 뭐 이게 사회가 좋아져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나빠져서 그러는 건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의 헌법 정신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정치권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그 7글자 일단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책의 어떤 변화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직 듣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죠. 네. 예, 조금 더 이제 대선 후보들 그리고 이제 대선 경선 팀 아니 경선 죄송합니다. 대선 팀 사이에 네.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구체화되고
사회적 담론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양성평등 가족부에서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랑 손을 잡으면서 이른바 2대남, 20대 남성을 좀 공략하는 것을 본격화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다페이스 출연을 놓고 비판이니까 귀를 막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라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직 출연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3프로TV에 출연해서 사실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 이재명 후보 앞으로 좀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어떤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일이 잦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권자들이 나와 직결된 이슈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또 기성 미디어 못지않게 유튜브 채널은 굉장히 시간이 길게 제한된 주제도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네.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재명 후보가 혐오와 증오에 편승하지 않겠다. 이 말은 사실 모든 정치인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봅니다. 지금 뭐 젠더 문제가 왜 이렇게 선거의 소재로 악용되는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네. 정말로 어떤 부서를 폐지하거나 일부 남성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양성평등이 된다면 그리고 청년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부작용만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이용하기보다는 이 갈등의 원인이 도대체 뭐고 그럼 정치인들은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건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우려를 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YTN 왔다고 지금 뭐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언론, 레거시 언론은 네. 이제 좀 이렇게 언론 종사자들 쓰는 표현으로 이제 누구 조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후보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꼼꼼하게 깐깐하게 찔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튜브 채널들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속성이 자신들의 채널을 꾸준히 봐온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나 공격적인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3프로TV에서 물론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굉장히 네. 잘 하셨고 윤석열 후보는 좀 더듬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을 텍스트로 이제 옮겨 놓은 다음에 분석을 해보면 이게 되는 얘기인가 싶은 게 있지만 채널 내의 분위기, 댓글창의 분위기는 이제 그 기본적인 청취자들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페이스 출연이 이재명 후보의 여태까지 이제 뭐 여성 문제, 뭐 이렇게 가족 관련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분식시켜주는, 분칠해주는 그런 식으로 악용되진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뭐 페미니즘 언론이 됐건 아니면 뭐 이렇게 대한 언론이 됐건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 소비자, 청취자들의 국민들 전반의 불신은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녹화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혹독하게 이게 그런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3프로TV 이 유튜브 채널에 대비해서 기성 언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위원님은 좀 다른 시각에서 설명을 해주셨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여론조사 보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두 후보가 좀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토론에 대한 부분인데 윤석열 후보가 기존의 입장에서 좀 변화를 보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토론이 좀 많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동안은 무슨 이 대선과의 물론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가 비전이나 미래와는 상관없는 너무 주제들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서로 공격하는 데만 활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그런 면을 조금 제외하고 일정 부분의 약속을 해서 정책 중심 토론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동안 윤석열 후보 측이 안 한다는 식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토론의 주제나 형식, 절차를 놓고 좀 삿바 싸움 이런 것도 좀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제 대장동 같은 큰 굵직한 사안들도 얘기가 돼야 되지만 지금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게 국제, 대북 문제가 아예 지금 사라져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만, 중국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만을 두고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홍콩에서는 또 이제 그 천안문 사태 기념 그 동상이 막 철거되는 그런 일도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있고 우리가 결국 남의 일이 아니라 북한을 끼고 있는 정말 절박한 문제인데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토론 횟수가 지금 3번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으로 늘리지 않더라도 그 3번 안에 1개 정도는 이렇게 우리 내부의 국가 내부의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국외 세계의 문제까지 같이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서 네.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여론조사 간단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갤럽 결과인데 이재명 후보가 36%, 윤석열 후보 26%, 안철수 후보가 15%로 이 조사에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10%포인트가 올랐고 또 다른 조사 결과 또 하나 눈여겨볼 게 호감도거든요. 여기서 또 안철수 후보가 1위를 나타냈는데 지금 나오는 화면은 지금 이제 후보별로 성별 또 연령별로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조금 더 진한 색이 남성 그리고 그 옆이 여성인데 계속 좀 보여주시죠. 윤석열 후보도 보여주시고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60, 70대에서 호감도가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 자 끝으로 안철수 후보 네, 이렇게 좀 고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연령별로 좀 끝으로 안철수 후보의 최근의 상승세 포함해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예, 보니까 20대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2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젊은 20대가 더 지지를 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또 다른 측면 같이 봐야 됩니다. 20대에서 무당층이 47%가 나왔습니다. 두 개를 결합해서 보자면 두 정당 다 마음에 안 들고 기존의 거대 양당 후보들 탐탁지 않으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좀 반사이익이 가는 국면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네. 다만 그동안은 반사이익이었지만 15%를 기점으로 나오는 것은 단순히 반사이익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른바 구정 연휴까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거의 36%를 유지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상승세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누가 조금 더 위기를 느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더 네. 위기를 느껴야 되는데요. 너무 왜냐하면 당연한 질문이네요. 지금 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별 분석에서 대구, 경북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뭐 윤석열 후보 42%고 안철수 후보 18%니까 뭐 윤석열 후보가 훨씬 앞섭니다만 대구, 네. 경북에서 온전하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지역적으로도 안 후보에 대한 보수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정말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과연 이번에는 어떤 그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본인이 완주하는 그런 완주에서 1등을 노리고 달리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지금 정치 공학적으로 볼 때 가장 네. 큰 화제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뭐 안 좋은 얘기도 한 적이 있고 서로 관계가 썩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안철수와의 국민의힘 선거 지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지금 정치를 바라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고 네. 어쨌건 당분간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갑자기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고 설령 보수층이라고 해도 안철수를 100%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네. 좀 더 잘해보라는 뜻에서 안철수를 지지한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안철수 후보는 지금 벌써 3번째 출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선도가 떨어진 건 사실인데 안철수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 같은 거를 가진 그런 종류의 유권자들도 어느 정도 생겨 있는 상태여서 네. 그것이 향후 대선 전국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네. 종류의 알겠습니다. 어떤, 아직은 전망을 해볼 수 여론조사 있습니다. 결과에 국민의힘 내부 갈등 봉합 국면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또 그 내용 포함해서 여론조사 결과는 또 다음번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re's nothing to do these days because everything's closed. We can't work because we own a bar and we're closed. So we thought we'd let some of that frustration go and smash up a car.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다음 주 국내에 도입됩니다. 정부는 투약 대상 등 기준을 마련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인데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에게 우선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파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 2천 명분과 미국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24만 2천 명분으로 모두 100만 4천 명분입니다. 먼저 다음 주에 파이자의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들어옵니다. 정부는 의료 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더욱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 먹는 치료제입니다. 국내에 들어옵니다. 신속히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알씩 하루에 2번, 5일간 먹는 파이자의 치료제는 주사제 형태인 기존 치료제 레키로나와 달리 재택 환자를 치료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큰 관심은 누가 먼저 약을 먹게 되는가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큰 경증, 중등증 환자 치료에 우선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중증으로 진행돼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분들로 60세 이상으로 하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로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의료진이 판단해서 정부에서 승인해서 사용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증상이 나타나고 닷새 안에 복용해야 효과가 큰 만큼 진단에서 투약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관건입니다. 정부는 치료제를 공급할 기관과 투약할 대상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과 의료 대응 상황, 국내외 치료제 개발 현황 등을 보면서 치료제 구매를 계속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임신 상태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뒤에 사망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출산 준비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은 임신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8일 출산을 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 4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숨진 임산부가 임신 32주 차에 코로나19에 확진됐고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임산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고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생아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고 별도의 증상은 없습니다. 법원이 이미 집행정지가 결정된 학원 등 학습시설뿐만이 아니라 방역 패스 제도 전반의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하고자 소송 당사자들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혼란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방역 패스 정책의 효력을 두고 또 한 번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의사와 종교인, 일반 시민 등 천여 명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신문이 진행된 겁니다. 이번에는 앞서 효력 중단이 결정된 학원, 독서실 등 학습시설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를 포함한 시설 전반이 대상입니다. 신청인 대표로 법정에 선 조두형 영남대 교수는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없다는 건 수많은 돌파 감염 사례로 증명됐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패스로 얻을 효과보다 미접종자가 입게 될 피해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존권이나 기본권 침해가 너무 중대하고요.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미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을 비롯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성은 이미 의과학계에서 검증됐다며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전체에 제한을 두는 거리 두기 대신 일상 회복을 유지하려는 시도로서 해외에서도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개인의 권리가 아니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지난 8주 중증 사망자의 53%가 미접종자라며 의료체계 절반 이상이 할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미접종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점을 좀 충실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선할 점은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며
사법부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게 되십니다.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혹은 본안 판결을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방침입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도 시민 1,700여 명이 이름을 올린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YTN 나hin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달 허위 경력 논란을 사과했지만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뉴욕대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기간에 국내 대학에서 강의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허위 출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김자양 PD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여러 이력서에 뉴욕대 연수로 적어 논란이 된 2006년 서울대 GLA 과정의 미국 일정표입니다. 김 씨는 2006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미국 뉴욕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김 씨가 국내 대학에서 강사로 출강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뉴스가 있는 저녁에 입수한 김 씨의 2006년 10월 한국 폴리텍 대학 출강 기록표입니다. 폴리텍 대학에서 게임 관련 수업을 진행한 김 씨는 매주 수요일마다 6시간, 4번에 걸쳐 모두 24시간 출강했다고 표기했습니다. 미국에 머물던 10월 25일에도 어김없이 출강 기록란에 동그라미가 채워져 있고 자필 서명도 적었습니다. 이후에 강의를 보충할 경우 보강 일자를 기록하는 출강 확인부 비고란 역시 비어 있습니다. 미국 뉴욕대에 가 있는 10월 25일에도 본인이 6시간 동안 강의를 했다라고 체크를 하고 자필 서명을 했습니다. 보관 기록이 있는지도 저희가 찾아봤더니 보관 기록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미국에 있는데 강의는 서울에서 했다는 것이 이게 귀신이 고칼로르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홍길동도 아니고요. 국민의힘 측은 당시 과제형 수업으로 대체하거나 이후에 보충 수업을 했을 것이라며 교원이 강의를 못하게 될 때 통상적인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폴리텍 대학 측은 오래된 일이라 현재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자영입니다. 인천 구월동의 KTNG 건물 창고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건물 입주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건물 1층 창고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과 소방본부는 건물 주변을 통제했고 군 폭발물 제거반이 현장에서 발견된 지뢰를 수거했습니다. 지상 조명 지뢰라고 표기되는 이 지뢰는 일정 압력을 받으면 빛을 내면서 주변을 밝히는 비살상용 군사 장비로 알려졌는데 군 당국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지뢰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주창한 사거리와 성능이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엔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고도가 50km 이하로 비행거리가 북한이 주장하는 700km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극초음속 미사일은 상승을 끝내고 수평 비행과 하강 때 속도가 마하 5.0을 넘어야 하는데 이번 북한 미사일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 충칭에서 식당과 매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사망한 가운데 10여 명으로 추정되는 매몰자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사고가 오늘 점심시간인 낮 12시 10분쯤 가스 폭발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폭발 당시 매점 건물 안에는 점심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신경보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사고 발생 초기 20여 명이 잔해 속에 매몰됐다가 10여 명이 구조됐으며 2명은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10명 정도가 아직 잔해에 깔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겨울은 겨울입니다. 요즘 예년 수준을 회복했지만 그래도 날이 꽤 추운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오늘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제법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5도로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량이 늘겠고 수도권과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경기와 영서, 충북 북부에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겠고 그 밖에 중서부와 경북 북부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도로 위에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눈이 내리지 않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 부산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7도, 광주 8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도 큰 추위 없지만 공기가 더 탁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뒤엔 시사 토크 알고리즘이 방송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